자, 안녕하십니까. 정말 잘 보내셨죠? 자, 오늘 2주차 수업이 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이제 갈등의 원인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 텐데요. 자, 지난주에 갈등의 개념과 의 살펴봤고, 그랬었는데요. 어떻습니까? 좀 하실만한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지난주는 이제 첫 주이기도 하고, 또 더더군다나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에 못 오시니까 제가 마음이 계속 그러네요. 죄송스럽기도 하고 또 허전하기도 하고 여러분하고 함께 자리하고 싶은 마음이 이제 자꾸 이제 강해서 또 여러분들에게 이제 여러분이 볼 수 없는 캠퍼스 여기도 이제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에 이런저런 사진 동영상을 자꾸 보내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어쩌면 괜찮아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괜찮다고 답을 하시니까 괜찮은가 보다 하는데 혹시라도 이제 불편해 하거나 자꾸 띵띵거리면 귀찮기도 하잖아요. 이게 뭔가 그러고 그런 게 불편하시면 저한테 말씀하십시오. 이건 불편하니까 전체 카톡으로는 하지 말라라든지 그렇게 하시면 제가 이제 제보를 할게요. 그런 거 가능하면 자제를 할 테니까요. 꼭 필요한 경우 아니면 하지 않을게요. 물론 수업 내용에 대해서도 언제든지 질문하셔도 됩니다. 이메일로 주셔도 되고 그룹 채팅방이 불편하시면 개인적인 카톡으로 주셔도 됩니다. 언제든지 질문하십시오. 어쨌든 간에 지난주 말쯤 해서 이제 코로나도 조금 가라앉는 듯 해서 마음이 좀 놓이긴 합니다만 계속 태풍이 올라오는 바람에 고향인지 남쪽이거나 고향에 있던 친인척이 계신 분들은 걱정이 계속 되겠습니다. 원래는 웬일로 이렇게 재앙들이 많은지 자연재해를 포함해서 많은지 참 우리를 많이 돌아보게 만드네요. 우리 사회 내면적인 거 또는 이제 환경과의 관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게 합니다. 어쩌면 이런 게 어떤 경고음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 갈등에서 얘기했잖아요. 갈등이 가끔씩은 그 갈등으로 일어난 고통이 경고음이라고 이제 받아들일 경우에 내가 뭘 잘못을 하고 있는지 이런 걸 돌아보게 만든다는 점에서 그게 반드시 부정적인 게 아닐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자연재해라든지 이런 게 경고라고 볼 수 있거든요. 사회 문제도 그렇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갈등이 자꾸 생기면 뭐가 잘못됐지 이런 고민을 자꾸 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해야 나아질 겁니다. 특히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사회에서 활동을 하시게 되면 또 이미 하고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런 분들 돌아보셔야 이제 보다 나은 사회를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각설하고요. 오늘 갈등의 원인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등 원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이제 직접 싸움, 말싸움이든 몸싸움이든 유발시킨 그 이슈라든지 사건이 있을 수 있죠. 어깨가 부딪히다든지 아니면 회의를 하다가 어떤 문제가 나왔을 때 해석이 그게 이제 계기로 해서 막 이제 의견 차이가 충돌하는 거죠. 의견 차이라든지 해석이 달라진다든지 이런 것이 이제 직접적인 원인 또는 계기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런 어떤 해석의 차이를 만든다든지 같은 사물을 다르게 보게 만든다든지 하게 하는 밑에 깔린 이제 원인이 있습니다. 그런 이제 구조적 원인 또는 이제 어떻게 보면 잠재적 원인 이렇게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것들은 잘 안 바뀌죠. 밑바닥에 깔려 있지만 보통 때는 안 드러나고 밑에 깔려 있어서 잠재적인 원인이고 잘 안 바뀌게 되면 구조적 원인인데요. 그런 것들이 이제 자기 가치관이라든지 규범이라든지 습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될 겁니다. 그래서 먼저 그 직접적인 원인 또는 계기가 되는 거, 사건을 촉발시킨 거, 영어로 하면 카탈리스트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는 직접 원인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자, 갈등의 요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직접적 요인, 그러니까 밑에 깔려 있던 원인이 어떤 계기를 해서 어떤 사건이나 무슨 일을 계기로 해서 터져 나온 거죠. 그거 이제 터져 나오게 만든 것, 그게 이제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거고요. 구조적 원인, 잠재적 요인이라고 한 것은 밑바닥에 깔려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그게 드러나지 않지만 어떤 상황에 대해서 계기가 나타나면
그게 밑바닥에 깔려 있는 어떤 차이라는 것이 표면화되는 거죠. 어떤 이슈나 사건을 계기로 해서 그 차이가 드러남으로써 이제 갈등이 이제 촉발되는 그런 촉발되게 만드는 밑바닥에 깔린 원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직접적인 원인, 즉 밑바닥에 깔려 있는 게 터져 나오게 만드는 계기가 되는 사건, 요게 이제 직접적인 원인이죠. 그리고 밑바닥에 깔려 있는 뭐 평상시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어떤 사건이나 어떤 이슈가 있을 때 이게 이 밑바닥에 깔려 있는 것이 그 이슈나 이를 해석하거나 받아들이는 과정에 그 차이가 이제 표출이 되는 거죠. 그리고 밑바닥에 깔려 있는 것, 그것은 이제 구조적 원인이라고 그러는데, 둘 다 공통적으로 얘기한다면 차이라는 거죠. 다르게 이제 대응하고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이슈가 있을 때 다르게 대응하고 또 다르게 대응하게 만드는 밑바닥에 깔려 있는 차이, 그게 이제 구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직접적 요인, 즉 어떤 밑바닥에 깔려 있는 차이가 어떤 사건이나 이슈를 계기로 해서 이 표면으로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표면으로 드러나게 만드는 사건이나 이슈를 계기 또는 직접적 요인이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직접 요인이 그러면 촉발시킨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자동차, 기름 다 들어있고 전기 장치 제대로 작동하고 전기 배터리 충분히 충전돼 있고 모든 기계적인 이상이 없으면 갈 준비가 돼 있죠. 근데 그 차가 움직이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키를 꽂아서 점화를 시켜줘야 되는 거죠. 점화하게 하는 것, 그게 이제 계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 계기는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이제 6가지. 논자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 로 나눌 수 있는데, 저희 수업에서는 6가지로 나누어서 이제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이제 사실관계입니다. 옳고 그름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해관계입니다. 이해관계라 그러면 이제 내가 갖고 못 갖고 이런 거겠죠. 그 다음에 제도의 해석입니다. 뭐 가장 간단한 게 이제 뭐 학칙이나 규정이나 법률, 헌법 해석 이런 거겠죠. 제대로 해석이 차이가 나는 바람에 이제 충돌이 생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계에 대한 기대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일을 하게 될 때, 더불어 살게 될 때 상대방이 어떻게 해줬으면, 어떤 일을 해줬으면 좋겠고 나에게는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기대 같은 게 있죠. 역할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그 기대가 이제 좌절됐을 때. 그 다음에 이제 5번째, 이념, 가치, 규범 그 자체가 충돌할 수가 있습니다. 뭐 나중에 볼게요. 뭐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 색깔 논쟁 아니겠습니까? 정치권에서는. 6번째는 이제 정체성. 누구든지 나는 어떤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게 있죠. 그걸 이제 침해당하면 이제 갈등이 폭발하게 되는 거죠. 자, 각각 6가지 각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실관계가 옳고 그름 때문에 이제 생겨나는 갈등입니다. 이게 이제 계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실제로 발생했던 일, 과거에 일었었던 거나 현재 일어난 일이 옳고 그름이죠. 이게 그렇게 해서 일어났냐 저렇게 해서 일어났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등에 의해서 신문기사 이제 하듯이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런 부분들을 기술한 겁니다. 있는 그대로 있었던 그대로 기술한 건데 이게 달라지는 겁니다. 내게 맞다 너게 맞다 이런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예는 뭐 교통사고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기타 뭐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교통사고를 예를 들자면은 지금은 이제 뭐 CCTV가 있으니까 신호위반이나 속도위반 이런 거는 뭐 거의 뭐 사실관계 갈등이 경찰관하고 이제 다툼이 일어날 이유가 전혀 없죠. 옛날 같으면 거의 뭐 경찰이 그 신호등 앞에 대기하고 있다가 눈으로 이제 확인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거 가지고 나는 신호가 뭐 파란불이 노란불 될 때 있는데 건너갔다 아니다 빨간불 켜질 때 갔다 이거 가지고 사실관계 가지고 엄청 싸울 수가 있죠. 아, 그래서 이런 사실관계는요, 이 사실관계 옳고 그름이 뭐 객관적인 증거나 이런 게 있어서 그러면 그죠? 누가 봐도 뭐 딱 부러지게 이거다라고 할 수 있는 그 뭐 자료만 있으면 이런 갈등은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일어나냐 하면,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발생했다, 뭐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또는 뭐 일이 터졌다 했을 때 그걸 입증할 증거가 없어요. 내 물건을 잊어버린 누가 훔쳐갔다. 심정만 있지 물질적인 증거, 예를 들어서 뭐 지문을 본다든지 이런 게 있으면 분명하잖아요. 이제 그런 게 없을 경우에 이러면 네가 했니 안 했니, 네가 뭐 행동하는 거 봐서는 그러니 안 그러니 이런 오해를 할 수도 있고, 근데 그걸 뭐 오해라는 걸 입증할 증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갈등이 이제 터져 나오는 거죠. 그거 자체를 갖고서. 그 다음에 이제 오해를 하는 거죠. 오해는 할 수가 있죠. 이런 경우 꽤 있습니다. 자기가 나쁘게 보는 사람은 착한 일을 해도 그게 뭐 전혀 다른 의도를 가지고 한 것처럼, 나를 해치기 위해서 한 것처럼 생각한다든지 도와주려고 한 건데요. 해석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 일어났는데, 그 일을 하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을 나로 착각을 해서 이제 그럴 수도 있는 거고요. 오인을 한다든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그걸 이제 진실이 밝혀지면 내 이해관계, 이익이 이제 축소되니까 내가 뭐 잃어버릴 게 있으니까 은폐를 하거나 축소하거나 과장하는 경우가 많죠. 체면이나 권위나 이익 때문에 그걸 지키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경우, 아마도 일상생활에서는 여러 가지가 이제 많을 텐데요. 아마 가장 많은 것은 아마 세 번째가 아닐까요? 실제로는 뭐 자기는 알잖아요. 대부분의 경우는 자기는 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니라고 이제 때를 떼었을 경우에 당신이 했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사람 증거를 갖다 대야 되는데 증거가 없거나 이럴 경우 자기가 자신이 없으면 이제 그걸 입증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계속 싸우게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세 번째가 제일 많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증거가 부족하니까 입증하기 힘드니까 계속 싸우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오해를 하는 경우죠. 나를 다른 사람을 나로 착각했다든지 내가 뭐 상대방이 아닌데 다른 사람을 상대방을 착각해서 나쁜 짓 했다고 생각하거나 이럴 경우 오인하는 경우, 이런 경우 있을 텐데 그건 뭐 상대적으로 좀 드물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일 많은 게 세 번째, 그 다음 첫 번째, 두 번째 아닌가 싶네요. 자, 뭐 교통사고를 예를 들었는데 딱 이해되시죠? CCTV 있으면 증거가 분명하니까 뭐 교통 경찰하고 운전자하고 뭐 말싸움할 이유가 없죠. 제가 인하대 처음 왔을 때, 아니요, 그러니까 뭐 인하대 처음 하고 안 하고 아니라 CCTV가 설치되기 전까지는요, 이거는 교통 경찰이 눈으로 이제 그걸 범칙했냐, 교통법규를 어겼나 어기지 않았나를 이제 판단해야 되는 거니까요. 교통경찰도 사람인지라 오해할 수도 있고요, 착각할 수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잘못할 수도 있잖아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갈등이 굉장히 많았죠. 사실관계, 빨간불에 건넜다 안 건넜다 가지고 이제 싸움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옛날 같으면 이제 역사적으로 봤을 때 전동설, 그래 전동설은 이제 하늘이 지구 주위를 돈다고 그런 거 아닙니까? 코페르니쿠스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입증할 증거가 없잖아요. 하늘이 도는지 지구가 도는 건지 입증할 자료가 없을 동안에는 끊임없이 이제 갈등의 소지가 됐던 거고요. 그거 자체가 이제 갈등이 소지가 되는, 지구가 평평하다라는 건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콜럼버스가 한 바퀴 돌고 올 때 누구였죠? 누구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 한 바퀴 지구를 한 바퀴 돌아서 올 때까지는 지구가 평평한 걸로 이제 생각을 했는데 지구를 한 바퀴 돌고 오니까 둥글다는 게 이제 입증이 된 거죠. 증거가 나타나서 이제 지구가 둥글다는 게 이제 입증이 된 건데, 그 전까지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갈등이 일어난 거였죠.
그 다음에 이제 행위 해석을 둘러싼 갈등은 별개입니다. 행위 자체의 옳고 그름이라는 거, 있었다 없었다라는 거고, 그 행위를 했다 안 했다라는 거고, 해석은 옳다 그러다. 너는 이렇게 했기 때문에 잘못됐다. 아니다. 내가 옳았다. 이 얘기입니다. 규범적인 가치 판단의 얘기고, 행위 자체 있고 없고는 사실관계 자체를 얘기하는 거니까 좀 차이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이제 검찰이 하는 것은 이제 두 가지 다 하는 거죠. 사실관계를 확인하죠. 너 분명히 어떤 짓을 했지. 문서 위조를 했지. 네가 그 컴퓨터에 들어가 조작을 했지. 그 다음 했으면 이거는 어느 법에 의해서 적용되는 건지, 그러니까 적용되는 법을 찾아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사건하고 법하고 이 법이 이 사건에 적용할 수 있는 건지 이건 이제 판단까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행위까지 포함되는 것이 행위의 해석과 관련되는, 특히 이제 재판하고 관련될 때는 이게 이제 많죠. 어떤 일에 대해서 잘못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때는 이 두 가지 동시에 이제 들어가는데, 사실관계와 사실의 해석에 관한 거 다 들어간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직접 원인은요, 이해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해관계라고 하는 것은 뭐 쉽게 이야기하면은 정신적, 물질적 가치잖아요. 나한테 도움이 되는 것, 이익이 되는 것,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사랑일 수도 있고, 존경, 그 다음 물질적인 무일 수도 있고, 권력일 수도 있고, 뭐 또는 아니면 나 자신의 권리, 환경, 이런 거. 그러니까 귀중한, 희귀한 가치의 분배를 둘러싼 갈등. 이게 되는 거죠. 대개 이제 분배를 둘러싼 갈등은 이해관계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갈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추구하는 가치가 희소할수록 나누기 어려울수록 이제 갈등은 심각해집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일자리가 부족하면 일자리를 둘러싼 갈등은 심해지죠. 뭐 좋게 얘기하면 경쟁이고 나쁘게 얘기하면 이제 갈등이 이제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불공정하다, 기준 자체가 잘못됐다 하면 막 갈등이 생겨나는 거죠. 채용 기준이 뭐냐부터 시작해서 저 사람이 자격을 갖췄냐 안 갖췄냐, 이 얘기는 결국 이해관계 때문에, 이제 이해관계가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해야 된다는 거, 상대방 주면 안 된다 이거였죠. 그 다음에 이제 나누기 어려운 거. 나누기 어려운 게 어떤 거였습니까? 뭐, 대통령 자리가 하나밖에 없다. 뭐, 영화게임의 경우겠죠. 그런 경우는 이제, 자원이 희소할수록 이제 나누기 또 사실 더 힘들고 절대 필요량이 있으니까. 아니면 사랑 같은 경우에도 많은 경우에 적지 않은 경우, 특히 이제 뭐라 그럴까, 좀 독점적인 사랑을 요구하게 될 경우에는 남녀 간의 관계는 그런 경우가 많죠. 한 사람이 여러 사람 이렇게 동시에 사랑하기가 쉽지를 않기 때문에 이 사랑을 둘러싼 갈등은 자칫하면 이제 치열하게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귀하기 때문이죠. 들은 참 많습니다. 그죠? 한 여자의 사랑을 얻기 위한 두 남자의 경쟁, 거꾸로 한 남자의 사랑을 얻기 위한 두 여자의 경쟁, 그 다음에 노사 갈등, 정규직, 비정규직 갈등, 이런 거 많은 경우 노사 갈등은 뭐 임금이나 근로조건 관련 둘러싸고 이해관계죠. 자기 자신이 이해관계를 채우기 위해 스스로 이제 유리한 위치 차지하려고 갈등 일으키는 거고, 정규직, 비정규직 마찬가지죠. 동일한 일을 넣고 일에 대해서 이제 보상이 달라지니까 갈등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 빈부 갈등도 있고, 이제 권력 투쟁, 뭐 대통령 자리 하나, 국회의원 자리 300석밖에 안 되는데, 그죠? 뭐 3대 1 하더라도 1000명이 이제 경쟁을 하잖아요. 그럼 자칫 잘못하면 치열한 갈등이 일어날 수가 있고요. 핵 폐기장 제군 제주도 해군기지 어떻게 보면 혐오 시설이잖아요. 혐오 시설을 주민들을 싫어하니까 들어와야 된다. 들어오면 우리 자기한테 안 좋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꼭 해야 되고, 이렇게 되면 이제 갈등이 되고요. 권리 갈등 마찬가지입니다. 자, 세 번째는 해석과 관련되는 겁니다. 법이나 제도, 법 제도가 이미 이제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만들어져 있는 경우 이제 해석이 문제가 되죠. 법도 그렇고 학칙도 그렇고요. 많은 경우에 이제 규정이라는 게, 원칙이라는 게 추상적으로 해놓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아주 구체적으로 그 한 사람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이제 뭐 적으로 적용될 수 있으려면 이제 두리뭉실로 적용해내는 경우가 많죠.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을까요? 기초생활 보호, 기초생활 보장을 위해서 이제 사회복지
지원을 정부 지원을 한다 그랬을 때 자 이거 받으려면 뭐 최저임 그러니까 소득 수준이 얼마 그래서 금액으로 딱 정해놓죠. 못 박아놓죠. 그 다음에 뭐 자산이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추상적으로 정해놨는데 구체적인 거는 그 자산 속에 큰 것만 쭉 적어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하다 보면 그것 말고 자산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이게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그 자산이 내 완전한 소유물이 아닌 경우 뭐 등등 여러 가지 해석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종교에서도 그런 게 많죠. 어느 게 이제 성경을 제대로 해석했느냐 이런 문제 참 많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해석을 둘러싸고 이제 해석이 달라지면 이제 종파가 달라지는 거죠. 여러 가지 이제 뭐 개신교 내에서도 감리교가 있고 장로회가 있고 다양한 그게 분파가 진례회가 있고 다양한 계파가 있듯이 똑같은 성경을 놓고서 이제 다르게 해석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서로 합의를 못 보기 때문에 다로 이제 분리돼 나간 거죠. 처음에는 얼마나 갈등을 일으켰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만들어진 법이나 제도를 이제 바꾸려고 그런다 이거죠. 좀 더 예를 들어서 뭐 지금은 이제 우리 부동산 관련되는 거 있잖아요. 아파트 분양 관련되는 거, 현 정부에서 하고 있는 거. 이걸 결국 이제 제도를 바꾸는, 세제를 바꾸는 거잖아요. 두 채 이상 가질 경우 세금이 어떻게 되고 이런 걸 이제 그렇게 바꾸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해관계에 이제 손실을 입는 사람도 있고 덕을 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제 갈등이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일반 이제 뭐 이 법 제도 해석이나 변경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그것 자체로 해서 이해관계에 침해가 생기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이제 더 치열하게 갈등이 생겨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일단은 보면 이제 법 제도를 이제 뭐 해석하거나 변경할 때 차이가 있으면 그 자체가 이제 논란이 갈등을 유발하는 계기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국가적으로 보면 이제 헌법재판소, 법률위원 심사, 자, 법을 만들었다, 아니면 대통령령이 있다, 시행령이 있다, 뭐 령, 그다음 시행규칙이 있다. 이게 이제 원법 또는 이제 법률에 헌법에 위배되느냐, 위배되지 않느냐라는 해석의 문제죠. 해석의 문제에 관련돼서는 헌법재판소가 이제 하는데 이 법률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게 헌법에 맞는 거냐 안 맞는 거냐라는 걸 둘러싸고 이제 갈등이 충분히 있을 수 있죠. 오늘 신문에 나왔던 이제 정교조 그러니까 해고된 교원도 있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 때 이제 이 법의 노조로 됐다가 최종적으로 이제 그죠 헌법재판소에서 시행령 자체가 잘못됐다 그래서 그게 이제 법의 노조나 아니고 정식 노조로 이제 다시 복귀가 됐죠. 이게 해석의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우상숭배 이단 규정 종교에서 그죠? 이건 해석의 문제예요, 그죠? 성경 구절은 딱 있는데 뭘 우상숭배로 할 거냐, 누구를 이단으로 할 거냐 하는 것은 지극히 이제 해석의 문제라 이게 뭐 하나님이 이미 뭐 이렇게 한다라고 딱 해놓은 거 뭐 또 없기도 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걸 또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이거는 갈등의 소지가 충분히 있죠. 종교에서는 이게 제일 가장 큰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일단 천주교, 개신교가 나눠졌고 개신교 내에 여러 종파들이 생겨나는 것도 결국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하는 문제, 뭐 성차별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이제 개신교 내에서도 이제 차이가 있어서 갈등이 생겨날 수가 있죠. 자, 네 번째는 이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제 상대방에 대한 기대 때문에 이제 생겨나는 갈등입니다. 뭐 우리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그 다음에 이제 결혼을 하면 부부 관계, 그 다음에 뭐 스승과 제자의 관계, 직장 들어가면 상사와 부하 직원, 그 다음에 이제 뭐 가게에 들어가면 주인하고 손님과의 관계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이 나한테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는 뭐 사회적으로 어떻게 된 뭐라 그럴까요? 대체로 이제 합의된 이렇게 최소한 이 정도는 돼야 된다라는 그게 있죠. 거기에 나아가서 이제 주관적으로 또 이제 더한 사회적으로 인정된 것보다 더 많은 기대를 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주관적이든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기대든 간에 그 기대를 상대방이 채워주지 않을 경우에 이제 갈등이 촉발하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커요. 그 다음에 확실해.
이건 뭐 죽어도 너는 이렇게 해줘야 돼. 예를 들어서 이제 부모와 이제 자녀와의 관계에서 봤을 때 자녀가 이런 직업, 이런 학교에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기대가 크면 클수록 그렇죠. 거기에 어긋나면 자식에 대한 분노 이런 게 커서 갈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죠. 그 다음에 이제 가족에 따라서 가정에 따라서는 어떤 경우 굉장히 이제 엄하게 키우는 집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이제 내린 규칙이나 이거 반드시 이제 지키도록 하는 그게 안 지키게 될 경우에 그 기대가 있는데 어긋나면 이제 갈등이 생겨나는 거죠. 예, 그런 거. 부부 관계가 이렇게 이혼으로까지 가는 많은 경우가 상대방에 대한 기대 때문인지도 몰라요. 연애 시절에 가졌던 결혼하기 전에 가졌던 큰 기대들이 막상 결혼하면 그것이 하나씩 깨져 나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서로에 대한 기대가. 그럼 그 실망이 쌓여서 결국은 이제 폭발을 해서 이혼으로까지 이어질 수가 있겠죠. 자, 이건 뭐 다 아시는 거니까 예를 들자면 상대방에 대한 부부의 기대에 서로 이제 사랑받기 윤호하고 존중받기를 원하죠. 이게 안 되면 이제 화가 나는 거고요. 그래서 싸우게 되는 거고 부모와 자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부모는 이제 자녀가 좀 부모 말을 잘 들어서 기대에 원하는 학교, 직장 갖기를 기대하는데 그게 안 될 경우 거꾸로 이제 자녀는 난 좀 더 자유롭게 살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데 그게 안 차면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조직에 들어가면 이제 조직에 얼마만큼 충성하느냐 하는 거고 윗사람이 아랫사람 얼마나 챙겨주느냐 이게 이제 또 갈등의 요인이 될 수가 있겠죠. 기대죠. 이것도 역시 국가와 국민 마찬가지 모든 국민은 내가 어려울 때 국가가 나를 보호해 주기를 바라고요. 국가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국민들이 나서서 함께 해결하기를 그래서 충성 협력하기를 기대를 합니다. 이게 어긋나면 이제 갈등이 생겨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내국인 외국인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경우 이제 편견을 가질 수가 있는데 특히 이제 모사른 나라에서 오면 한국 사람들은 깔보잖아요. 그래서 순종하길 바라죠. 외국에서 온 사람이 순순하길 바라는데 거꾸로 이제 그 사람들은 한국이 민주주의니까 대등하게 해도 되겠지 하고 기대할 수도 있는데 차별하고 괄시하면 분노가 퇴진할 수가 있을 겁니다. 아무튼 이런 기대들이 어쩌면 이런 것들이 많은 갈등의 밑바닥에 깔려 있을지도입니다. 이것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는 경우 아마 거의 대부분일 수가 있을 겁니다. 일상적으로는요. 근데 의식을 하지 않죠. 많은 경우 이제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뭘 기대하는지를 가끔씩 잊어버리고 거꾸로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만 이제 기억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기대에 부응하는 노력을 하기보다는 상대방이 나의 기대에 부응하기를 이제 바라다 보면 서로 이제 충돌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거죠. 자, 다섯 번째는 가치와 규범입니다. 자, 가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중요하게 귀중하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나에게 얼마만큼 귀중하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물질주의적인 가치가 있죠. 그러니까 그렇죠? 재산, 소득, 집, 자동차 이런 거 다 물질적인 거죠. 자, 이거 나한테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본주의 시장에서 물건을 구입해야 살 수 있는 사회라면은 시장 사회라고 한다면 어쩔 수가 없잖아요. 소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재산이 있어야 되고 소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걸 많이 얻으려고 할 거고 그걸 중요하게 친다는 거죠. 그 다음 종교심, 신앙심이 있는 사람은 종교적인 가치를 굉장히 중요시하겠죠. 하나님의 사랑이라든지 봉사, 희생 이런 걸 이제 굉장히 중요시 생각할 수 있고요. 성평등 관련되는 것도 이제 마찬가지고요. 이제 성의 양성, 과거에는 이제 양성, 남성, 여성만 있다고 생각하지만 요즘은 트랜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바이섹슈얼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호모섹슈얼도 있다 보니까 이제 단지 두 개의 성만이 있지 않고 여러 성이 있다 해서 성평등으로 이제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자, 아무튼 어떻게 표현하든 간에 이제 성평등을 중요시하게 생각하게 될 경우 여기 어긋나면 이제 갈등이 일어나겠죠. 차별당한다 싶으면요. 문화적 취향들이 있죠. 문화라든지 취향 이런 게 있습니다. 나는 불고기를 좋아하는데
뭐 아니면 돼지고기를 좋아하는데 요거는 저 해교권에 들어가면 아니죠. 돼지고기는 먹지 못하니까. 그런데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규범도 있죠. 지켜야 될 도리잖아요. 예의나 도리 이런 겁니다. 우리 한국 같으면 가장 큰 게 남녀 사이보다는 이제 아직은 남아 있는 게 이제 노소, 젊은 사람과 이제 나이 많은 사람 그 사이에 지켜야 될 도리가 아직은 많이 강조되고 있죠. 일단 표현하는 말투 자체가 다르잖아요. 윗사람 아랫사람에게 약간 좀 투명하게도 뭐 용서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아직은 여겨지는 사회지만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뭐 그냥 평어체를 쓴다든지 좀 뭐 세게 얘기하면 아주 뭐 버릇없는 사람으로 이렇게 보는 경향들이 있어서 아직은 그런 그 동양적인 유교적인 그런 어떤 규범이 아직은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훨씬 덜 하겠지만요. 여러분 학번 따지고 이러는 것도 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나이 따지고 이러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요. 그래서 특정 가치나 규범에 대한 집착이 강하다. 이건 내 절대 포기 안 한다. 이건 나 꼭 지어야 되겠다. 이건 내가 포기할 수 없다. 그리고 이제 절대 이제 안 바꿉니다. 강한 데다가 바꿀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경직돼 있을수록 갈등은 심할 수밖에 없죠. 이게 가장 심한 게 뭡니까? 이념 갈등이라든지 우리 종교 갈등 보십시오. 지금 코로나 일어나면서 정부하고 이제 종교계하고 이제 갈등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종교계 내에서도 아마도 그럴 겁니다. 예, 경직된 사고방식으로 뭐라 그럴까요? 그 예배에 대한 가치, 그 현장 예배에 대한 가치가 다르게 이제 부여되게 되면 이제 갈등이 이제 심해지고 그 부여되는 가치를 끝까지 고수하려면 할수록 이제 갈등은 더 심하게 일어날 가능성이 크죠. 자, 얘는 뭐 종교적 가치와 규범이 제일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하느님 절대적이다라고 생각하는 신을 이제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신은 절대 틀릴 수가 없다. 무오류다라는 생각을 내가 믿는 신이 절대적으로 옳다라는 생각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타 종교, 타 종파에 대해서 굉장히 배타적이고 이럴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가치, 규범 갈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상적으로 봤을 때 이제 뭐 한국은 아직은 집단주의적인 그게 강하잖아요. 다른 사람하고 관계를 중요시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내가 잘난 것보다는 다른 사람의 관계도 굉장히 많이 생각하는 사회, 집단주의 사회라서 순수하게 개인 중심으로 생각하는 서구하고는 좀 차이가 있죠. 이 두 사람이 만나면 갈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나중에 예를 들어볼게요. 이런 예는 충분히 많이 있습니다. 뭐 식사 정할 때, 뭐 어디 뭘 의사결정할 때 보면 서구에서는 철저하게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는데 한국은 아직도 상대방이 어떻게 하느냐 반응을 보고 결정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집단주의 성향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권위주의적이냐 얼마나 위기질서입니다. 아래 위 분명히 뭐 대우받는 거라든지 보수라든지 뭐 권한이라 이런 데서 차이가 있고 그래서 아래 사람 밑에 사람에게 아래 사람은 위 사람에게 반드시 복종해야 된다. 뭐 이런 걸 강조하면 권위주의잖아요. 그럼 민주주의에서는 평등을 강조하는 거고요. 평등이냐 상하 질서냐 위계 질서냐 이거 가지고 이제 갈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같이 충돌이죠. 그 다음에 사회적 소수자의 권리, 특히 이제 성소수자라든지, 뭐 외국인이라든지 이 사람들의 권리들이 이제 침해될 가능성, 가치가 침해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그 다음 음식 문화, 음식도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많이 안 먹지만 아직도 나이 드신 분들은 보신탕 먹습니다. 요즘은 애완 이제 동물들 특히 이제 강아지를 애완으로 이제 집에서 반려견이라고 그러죠. 반려견이 이제 많다 보니까 사실 좀 기분이 안 좋죠. 그래서 이제 보신탕 먹는 사람 싫어하죠. 그러면 먹는 사람과 안 먹는 사람 만나면 충돌이 생겨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인도나 혈격권 가면 또 손으로 음식을 먹거든요. 그게 이제 깨끗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지 도구를 숟가락에 이런 거 안 쓰고 먹어요. 근데 한국은 철저하게 수저를 써야 되잖아요. 이제 뭐 그럴 수밖에 없던 어떤 환경적 요인이 이제 초기에는 작동을 해서 이제 이렇게 된 것인데 이제 그게 이제 굳어져서 문화가 된 거죠. 문화가 돼서
그에 벗어나면 이제 갈등이 생겨나는 겁니다. 자, 6번째 정체성인데요. 정체성 때문에 이제 생겨나는 갈등입니다. 정체성이라는 건 나는 누구냐? Who are you? What are you? 뭐 이거 영어로 하면 당신 누구냐? 했을 때 뭐 이름을 얘기할 수 있죠. 누구 집안 사람이다. 어느 출신이다. 어느 대학 나왔다. 나는 뭘 잘한다. 뭐 이런 것들. 그것이 나잖아요. 나라는 게 뭐 있어요. 외모 일단은 외모겠죠. 머리 모양이 어떻고 뭐 눈이 어떻게 생겼고 이거일 수도 있어요. 뭐 특징적인 거 이쁘다든지 잘생겼다든지 아니면 개성이 있게 보인다든지 등등. 나름대로 다 개성은 있잖아요. 그걸 이제 자기 아이덴티티로 삼는 거죠. 이렇게 하면 나 이렇게 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개인적인 특성도 포함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속해 있는 집단이 갖고 있는 속성이 나의 어떤 특성인 것처럼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죠. 뭐 대표적인 게 뭐 가족 아니겠습니까? 뭐 성씨라고 하는 것이 뭐 동물에도 물론 이 계보가 있긴 있죠. 있긴 있지만 그렇게 우리처럼 그렇게 이제 어느 집안 출신이다라는 게 중요한 뭐 성씨가 됐다. 지금은 좀 덜한데 옛날에는 엄청 따졌거든요. 그거 가지고 양반 상놈 따지고 그랬었으니까요. 그리고 아예 뭐 옛날에는 소위 말하는 상놈들은 이제 성씨가 아예 없었잖아요. 이름만 했었지. 그러니까 그게 일종의 성을 갖는다는 게 양반에 속한다, 어떤 가문에 속한다는 게 자기 일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개인 정체성, 집단 정체성 두 개 합쳐서 이제 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개인 정체성이야 뭐 자기만이 가졌다라고 생각하는 내가 내세울 만한 어떤 특출한 것 이런 걸 이제 많이 내세우잖아요. 그래서 나는 뭐 예를 들어서 코가 어떻게 생겼다 아니면 뭘 잘한다 운동을 잘한다 이런 게 이제 자기 개인 정체성을 이룬다고 한다면 나는 어느 학교에 나왔고 지금 어떤 직업을 갖고 이런 건 집단 정체성일 가능성이 크죠. 이런 집단 정체성. 근데 이 집단 정체성은 하나만이 아니고 내가 속해 있는 집단이 다양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일단 가족 있잖아요. 그 다음 학교가 있죠. 학교도 뭐 초, 중, 고, 대까지 하면 여러 개잖아요. 그 다음에 출신 지역이 있을 수 있죠. 고향 사는 거주지라든지 출생지라든지 이것도 있을 수 있죠. 그 다음 외국 나가시면 이제 피부색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국적도 있을 수 있을 거고요.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집단 정체성이 있단 말이에요. 특히 이제 낯선 사람을 볼 때는 개인 정체성보다는 외모 이런 것도 보지만 겉으로 탁 들어보기에 저 양반은 어느 나라 사람 같다든지 아니면 흑인이라든지 이거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해 버린단 말이에요. 즉 집단 정체성 가지고 그 사람을 이제 재단을 해버려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간에 그 집단 정체성이든 개인 정체성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그 뭐랄까요 욕을 한다든지 차별한다든지 억압을 한다든지 이러면 이제 반발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정체성 때문에 이제 정체성이 달라서 충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하고 이제 내국인하고 충돌하는 거, 유럽에서는 이제 뭐 이제 유럽인들하고 이제 무슬림들하고 갈등 일으키는 거, 이건 집단 정체성 때문에 생겨나는 갈등이라고 보겠죠. 서로서로 위협당한다고 보는 거니까요. 자, 예를 들면 개인 정체성이라 그러면 성격, 외모, 능력, 능력, 권력 이런 거 다 포함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런 각각의 카테고리에서 나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다 이런 거죠. 성격이 아주 개방적이다 라든지 아니면 굉장히 내성적이라서 남들하고 잘 안 만난다 이게 나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공격을 하면 내가 기분 나쁠 수 있죠. 외모, 그렇죠. 피부색이라든지 키라든지 몸무게라든지 이런 거 가지고 이제 그게 나의 일부분이기도 하니까요. 그걸 이제 건드리면 이제 갈등을 일으킬 수도 있고 능력, 지적 능력도 있고 감정력 능력도 있을 수 있고 사회관계 능력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 부권력 이런 게 나의 한 부분입니다. 그다음 집단 정체성, 그렇죠? 한국인이냐 종교냐 인종이냐 등등 이런 여러 가지들이 나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건드리면 갈등이 일어날 수가 있죠. 자, 요즘 하도 이제 정체성 둘러싼 갈등이 많아서 정체성 하면 이제 이념적 정체성도 포함이 됩니다. 좌파냐 우파냐 이거 있죠. 민주당하고 이제 국민의 힘으로 이름을 바꿨네요. 통합당하고
이제 국민의힘으로 바꿨으니까 이 두 개 정당 간의 정체성이 확실히 다르잖아요. 이념적으로 일반 국민들이 인식할 때 그렇고 스스로도 약간은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민주당 하면 좌쪽 성향이 있고 여기는 우쪽 성향이 있다라고 이제 보는 게 정체성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정체성을 표기하는 상징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나라마다 이제 국가가 있고 그 다음에 국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역사적인 사건이 있고 그래서 뭐 특정한 나라 한국 그러면 뭘 생각하겠습니까? 한국 그러면 이제 뭐 태극기 그죠? 태극기를 생각할 거고 그죠? 근데 애국가 생각할 테고 뭐 단군 뭐 등등 그 다음에 이순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상징하는 사건이나 사람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이제 굉장히 귀중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그걸 이제 다른 사람이 이제 욕을 하거나 부정하거나 왜곡하면 이제 터져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상대방을 무시하려고 할 때 그 사람을 직접 공격하거나 할 수도 있지만 가끔씩은 그 사람이 귀중하게 생각하는 상징물 자체를 이제 파손하는 겁니다. 뭐 중동 쪽에서 이제 무슬림들이 불교 상징물을 부시고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런 게 일종의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종 히잡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그걸 이제 이슬람을 상징하는 걸로 보기 때문에 이슬람 사람들은 또 다른데요. 그게 패션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이슬람권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게 이제 이슬람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걸 이제 치워라, 벗어라. 당신은 이슬람 쪽은 자꾸 부정적이라고 연상을 시켜갖고요. 그러니까 이슬람을 이제 상기시키는 히잡을 벗어라 이런 얘기죠. 그건 정체성 상징물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징물을 건드리면 갈등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건 바로 정체성을 둘러싼 갈등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자, 몇 개 예를 들어 볼게요. 17세기 일본 에도 막부 시절입니다. 에도 막부 시절. 그러니까 임진왜란 직후잖아요. 직후에 생겨난 에도 막부인데 기독교 신자 찾기 위한 방법으로 훈미애를 밟도록 했습니다. 이따 그림 보실 겁니다. 뭐 서모상이라든지 예수 십자가에 이제 먹혀 있는 상이 있어요. 그림이나 조각 같은 걸 발바닥에 놓고 바닥에 놓고 이제 밟고 지나가라는 거죠. 신자들은 밟을 수가 없죠. 자기가 믿는 하나님인데 어떻게 밟고 갑니까, 그죠? 그래서 안 밟고 가면 이제 기독교 신자다 이렇게 이제 해서 뭐 고문을 하든지 처벌하고 이렇게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일제시대 때 창세기 개명, 한국식 성을 가진다는 것, 이게 이제 한국 사람이라는 상징이잖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또 이런 게 좀 강하게 어느 나라 사람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어떤 민족적인 뿌리를 남기기 위해서 이민을 가더라도 그 계통 이름을 한국 그 이름을 닉네임 적어도 하다 못해 미들네임으로 남겨놓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서구의 경우에는 미들네임까지 있어서 그러니까 성이 있고 그 다음에 이름이 있고 미들네임 이런 게 있거든요. 미들네임이라고 그러면 이제 잘 안 써요. 보통 때는 잘 안 쓰는 보통 이제 last name하고 first name만 쓰니까 first name은 보통을 부를 때 우리처럼 이름이고요. last name이 성이잖아요. 그 가운데 들어가는 게 있어요. 그걸 이제 그렇게 쓰는 경우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식 이름, 성 이걸 꼭 지키려고 하는 게 민족 정체성하고 관련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태극기 들고 나가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나라 규탄할 때 이제 다른 나라 국기를 이제 뭐 손상시키는 거, 그 다음 한국 남자들의 상징 중에 하나가 군대 갔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독도가 이제 상징이잖아요. 그죠? 독도가 이제 한국의 땅의 상징인데 한국이라는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일본이 자꾸 자기 땅이라고 하면 이제 화를 내는 것도 정체성과 영토 분쟁이기도 하지만 정체성과 관련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일본 에도 시대 때 이제 기독교인들 가려내기 위해서 썼던 그리스도와 성모 마리아의 후미에 일종의 조각판이죠. 이런 거 상징물이죠. 청동 이런 걸로 만드는 것들인데 이걸 땅에 놓고 밟고 지나가라고 했던 거였죠. 그래서 기독교인들 가려내기 위한 방법을 이렇게 썼던 겁니다. 상징물 자체가 바로 이제 그 사람을 자기 어떤 본질을 건드리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정체성을 건드리는 것들로
와 이제 동일하게 봤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썼던 거였죠. 그리고 실제로 이런 상징물을 손상시키면 상대방이 이제 분노를 하게 돼 있죠. 그래서 반응을 반드시 보이게 돼 있습니다. 그죠? 자, 어느 나라, 어느 집단, 어느 개인이든지 간에 자기 또는 자기 집단 또는 민족을 이제 상징하는 어떤 그 사건이나 사람이나 사물이 있습니다. 반드시 있게 돼 있죠. 역사적 인물도 있고 신화도 있고 문화적 상징물도 있고요. 뭐 이런 것들이 많죠. 한국 같으면 문화적 상징물 하면 뭐가 있을까? 석굴암 이런 게 될라나요? 그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신화하면 단군 신화가 있을 거고요. 역사적 인물 하면 이순신 뭐 이런 정도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고수하고 있는 한 이제 그 나라 그 민족이다 이렇게 해서 일본은 이런 생각 못하게끔 일본 걸로 다 바꾸려고 했던 거였죠. 동아주의적인 방법. 그래서 뭐 한글도 있네요. 진짜 가장 중요한 한국을 상징하는 한글 뺄 수가 없죠. 그다음 태극기, 한복도 있고 태권도도 있고 그죠? 제사, 세배 이런 거 그죠? 다 한국식 그 방식이잖아요. 신화, 단군 신화, 그다음에 독도 뭐 이런 것들이 한국의 정체성을 이제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이걸 부정하게 되면 이제 이걸 부정하거나 비하하거나 거부하면 이제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을 받아들여서 한국 사람 취급 안 하고 적대시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한국의 경우에는 이게 좀 심해갖고요. 사실은 프랑스식의 어떤 외국인도 오면 한국 그대로 해라 이런 그게 굉장히 강해요. 우리 이 정체성이 너무 강해서요. 자, 지금까지 살펴본 6가지 직접 갈등의 직접 요인, 원인, 계기가 되는 것들 6가지 쭉 했습니다. 그림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네요. 첫 번째 사실관계죠. 예, 그죠? 사실관계의 진위, 옳다 그러다. 예. 핸드폰 문자 메시지 몰래 봤냐 안 봤냐, 너 봤다 안 봤다 이걸로 많이 싸울 수 있겠죠. 옆으로 실검 이런 경우 아마 친구 사이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 겁니다. 남녀 관계에서 나타나고요. 제도의 해석과 변경 둘러싼 거 그죠? 제도 변경 그러면 이제 통금 시간 이런 것도 있었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가치 규범 그죠? 가치 규범이 있을 수 있을 거고요. 그쵸. 가치 규범을 이제 건드리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한국의 경우 이제 점차적으로 이 뭐라 그럴까요? 평등을 지향하면서도 또 동시에 또 남들보다 이제, 더 잘났거나, 더 많거나, 더 높은 자리 이런 걸 기대하는 게 모순적인 그런 가치 규범을 갖고 있어서 갈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더 큽니다, 사실은. 남들한테 얘기할 땐 평등을 얘기하면서 자기가 높이 올라가면 이제 그런 차이는 당연한 걸로 생각하니까요. 가치 규범의 괴리가 생겨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고요. 이건 뭐 너무 잘 아시는 거고, 그 다음에 상대방에 대한 기대 때문에, 그죠? 그 다음에 정체성, 종교라든지 민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직접적인 계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오늘은 일단 뭐 여기까지 봤는데요. 직접 원인, 즉 계기가 되는 것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6가지 살펴봤는데, 자,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과제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첫 과제 쭉 아마 계속하면 이어져서 같은 걸 쭉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 여러분 목요일날 하셨던 갈등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겪은 또는 간접적으로 들었던 갈등 그렇죠? 그것이 어떤 영향을 미쳤냐 봤잖아요. 오늘은 이제 갈등의 원인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직접 경험했거나 들었던 갈등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오늘 얘기했던 직접적인 계기 있잖아요. 이런 관점에 6가지 중에 어느 거에 속하는 건지 이걸 한번 정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왜 그런 건지 그거를 한번 정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갈등의 직접적인 경위는요. 사실은 지금 현재 터져나온 갈등, 당면한 갈등을 해결하는 데는 이 직접적인 계기가 되는 것들을 풀어줘야 돼요. 그걸 안 풀어주면 갈등은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걸 시작해야 그다음 밑바닥에 깔리는 것까지 이제 건드릴 수가 있으니까 오늘 한 것들은 직접 이제 촉발시키는 그 원인들, 이것들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갈등 해결의 첫걸음이니까요. 여러분들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밖에 나가셨어도 이렇게 이제 원인에 따라서 해법이 또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 또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해법도 정확하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자, 다시 한번 보시고 충분히 이해할 때까지 이렇게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